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제부로 1분기는 모두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일단 회기 분석으로 좀 봤을 때 한국 증시는 1년 만에 고평가 영역에서 저평가 영역으로 진입됐다라는 평가들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 키움증권 측에서는 하반기에 그래도 코스피 3,000대 가능하다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변동성이 높겠지만은 그래도 4월부터 5월까지 의미 있게 저점을 확인하는 구간이 될 것이다라는 투자 의견을 제시를 했는데요. 2분기에 어떤 섹터를 봐야 할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YG경제연구소의 차영주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일단 이 1분기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예. 제가 소장님 책을 읽어봤거든요. 그런데 1분기 상저하고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정말 정확하게 지금 맞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렇게 예측을 했었던 것은 이제 작년에 예측을 했었던 것은 지금 이제 우리가 2020년에 너무 좀 고속 질주를 좀 했고요. 그렇죠. 2021년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불안전 요소, 그다음에 이제 2022년에 뭐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한 예상은 전혀 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에 제가 상반기가 좀 낮을 것이다라고 봤었던 것은 그동안의 역기조 효과, 너무 좋았었던 것들이 2022년 상반기 때 이제 그 역기조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이제 가장 우리가 논쟁이 되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죠. 금리 인상과 QT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면 결국 증시는 삐그덕거릴 수밖에 없고요. 이런 것들이 어찌됐든 증시는 또 받아들이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걸 받아들이고 나면 하반기 가면 나름대로 반등을 모색하지 않을까, 그런 논리로 상저하고에 대한 개념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구나. 그러면은 1분기부터 이제 앞으로까지 네. 어떤 섹터가 가장 부진할 것으로 보세요? 절대 지금 매수는 절대 안 되는 섹터.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1분기 실적이 오늘 4월 1일이죠. 오늘부터 이제 중순서부터 이제 슬슬 가이드라인이 나올 텐데 1분기 실적은 기대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짧게 말씀드리면 워낙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워낙 높았고 원재가이 높았기 때문에 1분기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섹터는 별로 없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1분기 실적을 확인하는 것보다는 2, 3분기에 대한 어떤 그 실적 가이던스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지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속에서 지금 이제 그나마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희망을 갖기 어려운 게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니겠는가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어요. 많은 분들이 제약바이오를 가지고 계시고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긍정적인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계신 건 사실이죠. 우리가 이제 고령화 테마와 맞물리면서 제약바이오에 대해서 이제 움직이는 트리거는 맞습니다만, 지금 이제 제약바이오들의 이제 이게 뭉텅그려서 말하기에는 좀 조심스러운 종목들도 일부 있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게 나타나는 기업들을 특히 찾기 어렵다. 더군다나 지금 이제 시장에 있어서 특별한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게 많은 기업들이 오히려 실망감을 자아내고 있다라는 것들이죠. 물론 뭐 몇몇 기업들 같은 경우는 기업의 어떤 뭐 외부적인 요소이긴 합니다만 자체적으로도 신약 개발에 대한 얘기들, 지금 이제 가장 중요한 것들이 여러분들 이 자료를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이번 주에 나온 자료인데요. 금융감독원에서 어떤 뭐 개별 증권사가 아니라 금융감독원에서 기술특례 상장 기업들에 대한 어떤 그 결과 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특례 상장이라는 게 한 2, 3년 뒤에 실적이 급증할 것을 예상을 한 기업들을 특례 상장을 시켜준 거거든요. 지금 당장 실적이 없는데 대부분 제약바이오입니다. 근데 막상 이제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화려한 얘기를 했죠. 2, 3년 뒤에 우리는 뭔가 보여줄 것이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이 이번에 굉장히 저는 박수 쳐주고 싶은데 추적 관찰한 결과가 언론에 배포가 됐는데 무려 80% 넘게 뻥을 쳤다. 제약바이오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이제 했기 때문에 과장했다는 말씀이시죠. 그만큼 실적이 안 받쳐줬고. 그러니까 이제 80%라는 것은 그러니까 한두 기업이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잘못될 수 있습니다만, 제가 지금 표현을 좀 속된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어떤 느낌이신지 알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금감원이 얘기를 했는지도 저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를 바탕으로 해서 제도 개선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제약바이오가 당면하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 뭐 시간이 좀 없긴 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번 최근에 나오는 일부 제약바이오 업계의 어이없는 행태를 또 한 가지 좀 꼬집자면 네. 그 뭐냐면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거예요. 제약바이오는 자사주 매입을 할 수 있는 자금 여력이 없다. 네. 이 점도 덧붙이고 싶습니다. 네, 일단 갈 길이 머니까 일단 네.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조금 이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정리를 해보고, 네. 그렇다면 지금 사실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는 게 밸류 낮은 기업 사야 된다. 그리고 낙폭 과대주 사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네. 저는 이걸 또 약간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게 낙폭이 과대된 데는 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뭐 물론 뭐 조금 예외적인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러한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지금 뭐 낙폭과대주들이라고 보여지는 게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이 직접 언급을 하죠. 어디를 애들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카카오 뭐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낙폭과대주들이라고 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지금 낙폭과대주라고 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종목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는 이런 종목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충분히 이유가 있어서 빠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을 지금 이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반등을 주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운 종목들이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갖고 계셔서 뭐 좀 안타까운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현실대로 좀 말씀드리는 게 오히려 낫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솔직한 평 감사합니다. 아마 시청자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엄청난 앞으로 달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정제 마진이 작년만 하더라도 뭐 7달러에서 8달러였는데 네. 지금 30달러가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일단 정제 마진에 따라서 유가 관련 종목들은 아무래도 실적은 좀 받쳐주겠지만은 네. 시장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어느 순간 꺾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유가만 놓고 본다라면 유가가 지금 그렇게 정제 마진이 늘어난 요인을 봐야 되겠죠. 정제 마진이 늘어난 요인이 만약에 수요가 늘어나서 정제 마진이 늘어났다라고 한다면 이건 좋은 투자 포인트입니다. 중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수요라는 게 단기간에 끝날 건 아니죠. 근데 지금 그 유가가 올라갔던 것들 중에 하나는 심리적인 요소가 강하거든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강하거든요. 근데 이것은 지정학적 리스크는 언제든지 멈출 수가 있죠. 따라서 심리적인 요소로 인해서 투자를 한다라는 것은 중기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따라서 지금 이러한 종목들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를 결정한다라는 것은 부적절. 특히 이제 이런 것들을 그 단기 트레이드로 보려면 결국 유가를 확인하고 유가가 올랐으니 이 주식을 따라 사고 유가 떨어졌으니 이 주식을 팔고 하면 늦다라는 거죠. 이미 그거는 확인된 수치는 늦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한다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고요. 차제 이런 것들에 대한 원자재 트렌드,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샌드오일 기업을 샀다라는 거, 여러분들 그걸 읽어내셔야 됩니다. 워렌 버핏이 왜 갑자기 원자재 회사를 샀느냐, 앞으로 에너지의 변화 이걸 읽어냈지 그렇죠. 않았는가, 저는 그 점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2분기에 현재 좀 여러 가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2분기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하반기까지 어떤 기업들이 호실적을 낼지 김나은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경제판 돋보기 시간입니다. 이제 우리 시장 2분기를 맞습니다. 1분기 호실적이 예상되는 종목들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녹스 첨단 소재입니다. 올레드 디스플레이 쓰이는 필름 등 소재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삼성전자, LG 디스플레이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회사는 주요 전방 산업인 올레드 업황이 견조한 가운데 구조조정과 생산 효율화를 통해 마진 개선을 시현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 기대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이 전망됩니다. 1분기 영업이익 전망치는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한 302억 원으로 추정되고요. 향후 제품과 고객사 다변화로 이익률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분석됩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 출하 증가와 삼성 디스플레이 퀀텀 올레드 양산이 매출 증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고요. 하반기 성수기로 진입하면서 효과는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1분기를 넘어서서 올 한해 최대 실적 경신이 기대되는 이녹스 첨단 소재 주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롯데칠성입니다. 이 종목도 이번 1분기 매출액은 6천억 원대, 영업이익은 400억 원대 호실적이 전망되는데요. 업소용 규제 강도 완화와 신제품 출시, 또 제품 가격 인상 등에 따라 비수기임에도 양호한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음료 부분에 있어서는 제로탄산 카테고리가 시장 안에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기존 제품 성장도 동시에 이뤄지는 만큼 캐시카우로의 역할이 기대된다는 평가고요. 주류 부분의 경우는 소주와 청주 가격 인상이 3월 초에 진행됐음을 고려할 때 2분기부터 의미 있는 실적 반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동률 증가를 바탕으로 한 영업 실적 확대 흐름은 당분간 더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 이렇게 음료와 주류 두 부문 모두 개선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롯데칠성의 주가도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는 젤기획입니다. 주요 광고 주양 집행 물량 증가에 따라 호실적 기대되는데요. CES와 베이징 동계올림픽 같은 행사가 일부 오프라인으로도 진행되며 물량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의 매출도 전년 동기 대비 12%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올해 전체적으로 실적 개선의 여지가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북미 지역에서 디지털 대행 영역이 확대되고 있는데 주요 광고주의 침투율이 낮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
중에서만 40% 넘는 성장세가 기대되고 있고요. 현재 순현금 4,700억 원을 활용한 M&A도 국내외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성사가 된다면 실적 성장과 이 멀티플 상향이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제1기획 앞으로 어떤 주가 흐름을 연출할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1분기 그리고 나아가서 올 한해 호실적 예상되는 종목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네, 여러 가지 기업들에 대해서 투자 의견들 함께 정리한 거 듣고 왔는데요. 그렇다면 2분기에 대한 이야기 조금 더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일단 워렌 버핏 이야기 한 거는 저는 굉장히 감동이에요. 왜요? 이전에는 사실 어떤 분도 이 얘기를 하지 않으셨는데 맞습니다. 일단 유가가 내려야지 사실은 러시아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워렌 버핏은 뭐 옥시덴탈 같은 기업들을 사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우리 지금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사실 유가와 관련된 종목을 투자를 하는 것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일단 그렇다면 2분기 앞으로 섹터에서 관련해서 어떤 섹터가 가장 잘 갈지 그리고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 지금 계속해서 투자 의견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함께 일단 뭐 전해주시죠. 유가와 관련된 기업들의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저는 뭐 어떤 논리로 접근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논리다라고 그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오히려 저는 지금 워렌 버핏이 그 투자한 기업 같은 경우 전통적인 그 석유화학주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체 에너지 관련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샌드오일 같은 경우가 이제 지금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기 때문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도 이익이 날 수 있는 거죠. 차라리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유가가 $100 이하로 내려오지 않는다라면 태양광이나 풍력 쪽에 집중하시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결국 이쪽 산업이 개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 자, 이제 2분기입니다. 2분기 오늘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셈법이 이제 복잡해지죠. 현재 지금 지정학적 리스크는 상수로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2분기에는 QT가 또 시행이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자금의 회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시작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새 정부가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출범을 합니다. 5월 달에.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바닥을 잡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시겠습니다만 어떤 종목이 올라가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지금 아직까지 시계가 뚜렷하게 이제 존재하고 있지는 않다라고 보여주는 거죠. 저는 그나마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는 것은 건설 관련주들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건설주 보면서 예. 일단 대형주냐 중소형주냐 저는 이것도 지금 중소형주가 수혜를 받을 것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건설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트리거죠. 하나는 윤석열 이제 대통령께서 이제 5월달에 취임하시면서 이제 정책이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아직까지 공약 관련해서 민간 개발을 활성화시키겠다라는 부분들에 대한 이 공약은 정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공약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얘기가 안 나오고 있는 게 이거는 뭐 당연히 공약 이꼬르 정책이다라는 개념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의 잠실이라든지 음마아파트 재건축을 다 승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수혜를 볼 수 있는 것은 대형 건설사들이지 중소형 건설사들까지 이런 온기가 퍼지기에는 좀 어폐가 있다. 지금 이제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이어져야 되는데 이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대형 건설사들이 먼저 움직이고 저는 이제 중소형 건설사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주가 탄력이 더 좋죠. 하지만 중소형 건설사들의 어떤 그 이익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어떤 관점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저는 조금 조심스럽다. 오히려 그러니까 이제 건설 자재라든지 뭐 이런 쪽들은 좀 수혜를 볼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우리가 이제 대형 건설사가 무겁고 중소형 건설사가 가볍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 있어서 하나의 모습이긴 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저는 뭐 지금 당장 짧게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묵직하게 보게 된다라면 대형 건설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건설주 위주로 보시는 건가요? 2분기에는? 그러니까 지금 뭐 저도 이 질문을 받고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저도 지금 뭐 뚜렷하게 어떤 거가 2분기를 뚫고 갈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그죠, 부분들은 좀 불확실하긴 해요. 예, 일단 건설주가 그나마 현재로서는 거의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소장님께서는 중소형주보다는 대형주고 네. 그래도 2분기에 볼만한 섹터는 그래도 정책이랑 좀 연관이 있는 돈이 들어오는 게 확실히 보이는 건설주라고 말씀을 예,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와 코스닥을 나눠서 네. 최근 들어서 코스닥 쪽에 조금 투자 의견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코스닥의 성장주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만큼 오른다라는 투자 의견도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소장님께서는 좀 보수적이긴 하십니다만은 네.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는 어느 쪽 보고 계세요? 고민이 되죠. 제가 왜 한숨을 쉬냐면 코스피 코스닥을 가지고 얘기한다라는 게 제가 그 논리를 받아들이지 못하겠어요. 그렇구나. 네. 뭐 코스피가 좋냐, 코스닥이 좋냐, 아빠가 좋냐, 엄마가 좋냐 이 비유는 잘못된 겁니다. 그렇구나. 그건 아빠 엄마가 아니고요.
코스피 코스닥이 아니라 우량주를 봐야지 코스피가 좋고 코스닥이 나쁘다? 저는 그렇게 보는 시각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60, 70대 어르신들의 생각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이분법적으로 나누려고 시장을 보는 게 물론 이제 지수 탄력성을 보면 코스닥이 좋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네. 그런 거였습니다. 지수 탄력성을 왜냐하면은 보는데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렇게 그러니까 저 눈으로는 확인을 합니다만 이 논쟁에 빠져들게 된다라면 코스닥에서 종목을 찾게 되고요. 그러면 코스피에서 작은 종목, 우량 종목을 놓치게 되고요. 그다음에 코스닥에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코스피에서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제에 저는 그런 용어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나스닥이 좋냐, 다우가 좋냐라는 논쟁은 제가 볼 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우량주로 가야 된다는 개념이고요.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지금 이제 이런 건 있죠. 단기적으로 봐야 되느냐, 중기적으로 봐야 되느냐라는 시각들로 정리를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단기적으로 본다라는 게 얘기하면 코스닥의 작은 종목들, 개별 종목, 테마 종목 올라가는 건데 그게 3월 초순까지는 통했죠. 지금 이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 보면 3월 중순부터는 수익률이 거의 안 날 겁니다. 눈에 보이면 오르는 게 보이죠. 하지만 그걸 따라산다라는 것은 굉장히 저는 어렵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그런 시장은 더욱더 어려워질 것이다. 따라서 대형주 위주로 좀 모아가자. 지금 바닥을 잡은 게 보이는 상황에서 여기서 짧게 치고 빠진다? 글쎄요, 증권회사 영업 직원이 아닌 이상 짧게 치고 빠지겠다라는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저는 쉽지 않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지금 소장님 말씀을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은 그렇다면은 이 코스닥 쪽에서의 이 중소형주가 아마 탄력은 더 좋겠지만은 네. 코스피 코스닥 한 가지만 고르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특히나 이 매매 고수가 아니라면은 그런 전략을 가져가기에는 조금 힘들 것이다라고 정리 좀 해봐도 될까요? 그렇죠. 이제 3월 초순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매매 실력을 상중하로 간단히 나누면 중상만 되더라도 트레이딩이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상만 트레이딩 가능하고 중하는 그냥 대형주 모아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2분기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